안녕하세요. 6월 16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입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셔먼팀 임정원입니다. 지난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양시장 8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및 핵시설 수십 곳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미 선물 시장이 1.5%대 하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관세 리스크도 재부각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주요 가전제품을 철강 파생제품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2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는 미중 협상 기대감과 물가 부담 완화, 국내 정책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코스피가 3% 가까이 상승했고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하는 등 대형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 우려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진행된 점도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시설 및 핵시설 공습에 이어 이란의 보복 폭격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불안 심리를 반영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6% 하락했고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반면 방산 및 에너지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6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6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1년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달러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안전선호 심리가 작용하면서 소폭 상승했고 유가는 이스라엘의 이란 주요 거점 공습과 이란의 보복 폭격 등의 7% 넘게 급등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격화 및 장기화 우려에 글로벌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됐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후퇴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중동 지역의 확장 가능성과 FOMC 결과를 주시하면서 경계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재개된 점도 긴장 요인입니다. 또한 국내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 해소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기 매물 소화 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이란, 이스라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반기 업종 시리즈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 금융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택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택입니다. 제가 그 시리즈로 계속 자료 내고 있는데 하반기 전망 한 달 전에 나왔던 것들을 좀 계속 편집해서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전 금융 방산 중에 금융은 이번에 그 오버웨이스로 탑픽으로 선정한 새로 신규 선정한 유일한 업종입니다. 원전 방산은 원래 연간 전망에서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근거를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주는 좀 접근이 달라요. 다른 업종하고. 왜냐면은 뭐 방산이나 원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성장성이 있을 거다. 먼 미래 성장에 베팅하자 이런 거라면은 금융은 달라요. 왜냐면은 금융은 이미 성장은 엄청나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융은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언제 되냐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무슨 일이냐면은 지금 대다수의 금융주 주가들은 2007년 고점보다 낮습니다. 지금 1년 동안 그렇게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보다 낮아요. 그렇다면은 성장이 없었냐?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 18년 동안 2007년 이후에 이익은 약 3배에서 4배, 순자산은 4배에서 5배,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2007년보다 낮다는 건 그만큼 밸류에이션을 저평가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평가 해소 타이밍을 잡는 게 금융주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재평가 언제 되냐? 이 재밌는 차트를 하나 볼 수 있는데 금융 주기는 약 20년 주기로 항상 나타납니다. 보시면은 85년 이후에 금융주 주가가 한 30배 정도 이 지수가 올랐고요. 그리고 2005년 전후해서 한 7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왜 20년 주기일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결론만 보면은 바로 달러화의 달러 사이클이 20년 주기입니다. 따라서 워낙 강세 수혜가 뭐 금융주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 추세적인 달러 약세 사이클이 금융주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가 20년 주기로 강세를 보인 이유는 달러 인덱스가 20년 주기로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달러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고요. 저희는 일단은 뭐 추세적인 달러냐 이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는
달러 약세 완화 강세가 진행된다면은 원화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베팅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하반기 토픽으로 금융업종을 선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하반기 유망 업종 시리즈로 이제 세 가지 업종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방산과 원전이 성장성에 대한 베팅이라면 금융주는 그런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달러 약세라든지 정부 정책의 수혜도 예상이 된다는 그런 이은택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 그 주식시장 이슈인데요. 미국 관세 협상과 그다음에 공급 체인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인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오늘은 서플라이 체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맥키니 대통령의 3대 정책을 통해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을 계속 가늠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에 발간했던 제국주의 시대의 투자 지침서라는 자료에서 이 관세 정책의 어느 정도 1달러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번 자료에서는 이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1897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롤모델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의 정책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관세 정책을 한 후에 제국주의 팽창 정책, 이것을 저는 서플라이 체인 전쟁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최근에 이 관세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정책은 이 맥킨리처럼 서플라이 체인 전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서플라이 체인 전쟁이 심한 형태가 저는 테크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제가 이 자료에서 좀 자세하게 미국과 중국이 각각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떤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지 정리를 해뒀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원전 분야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테고 플러스 알파 관점에서 본다면 화장품과 엔터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크 전쟁의 관점에서는 또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좀 심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주, 방산, 조선 이런 방산 국방과 관련된 분야를 계속해서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키니 대통령의 3대 정책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처음에는 관세 정책 그리고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은 바로 이제 공급망 확대 나갈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화 시대에 의존했던 공급망이 이제는 자립화되는 노력으로 커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서플라이 체인 워 관점에서는 그 원전에 대해서 그리고 테크 전쟁에서는 우주 방산 조선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하이란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자료입니다. 지세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지세진입니다. 미국 멀티패밀리 시장이 올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5년 1분기 미국 멀티패밀리 시장 공실률이 5.2%로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임차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해당 분기 순업 수량이 신규 공급 규모를 초과했는데요. 미국 멀티패밀리 시장 임차 수요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위축되었다가 다시 독립적인 거주 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2021년부터 급격히 증가했었고 2024년부터는 사무실 복귀가 진행되면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견조한 데다가 신규 개발이 쉽지 않은 대도시의 경우 신규 공급에 제한이 있어서 공실률이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급격히 상승한 인건비나 자재비, 금리의 영향으로 신축 중인 멀티패밀리 물량도 2023년 1분기 이후 꾸준히 감소 중입니다. 금리가 인하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모기지 금리에 매입보다는 임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임대료 상승률이 크게 상승했었는데요. 미국 멀티패밀리 시장 임대료 같은 경우는 2021년 4분기부터 한 1년 정도 동안 평균 임대료 상승률이 10%대를 기록했었습니다. 뉴욕이나 마이애미 같이 임차 수요가 견조하면서 신규 공급이 부족한 도시들은 20%대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신규 공급이 누적되면서 미국 멀티패밀리 임대료 상승세가 둔화되었었는데요.
댈러스나 휴스턴, 마이애미와 같은 선벨트 도시들이 온화한 기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그리고 낮은 세율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25년 1분기에도 해당 선벨트 도시들은 스탁의 2에서 3% 수준에 달하는 신규 공급이 준공이 되면서 주요 시장 중에서 낮은 임대료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 공급 규모가 작은 도시들을 중심으로 공실률이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시장의 경우 주거 용도로 전환이나 재개발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멀티패밀리 시장의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공실률이 오피스를 중심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멀티패밀리 공급 부족 완화를 위해서 주나 시정부에서 오피스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컨버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2024년 기준 이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을 진행한 오피스 면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맨하튼의 경우 이런 케이스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거 수요가 높고 신규 공급이 부족해서 멀티패밀리로의 컨버전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오피스 임대차 활동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 우려나 재택근무 문화 정착 등의 영향으로 공실률이 빠르게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도 대도시 오피스들의 주거 용도 전환 사례는 지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 멀티패밀리 시장의 공급 부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멀티패밀리 시장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사무실 복귀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근데 반면에 제한적인 신규 공급으로 공실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지세진 연구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ESG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준서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ESG 브리프에서는 세계은행의 리포트와 함께 그 글로벌 기후 공시 압력이 확산되고 있는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세계은행이 발표한 리포트부터 말씀드립니다. 6월 10일 발표한 State and Trend of Carbon Pricing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탄소 가격제 수입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점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현재 한 80개 탄소 가격제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8%를 커버를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기존의 EU나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인도, 브라질과 같은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는 동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의 본격적인 시행 때문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CBAM을 시행을 하게 되면 그 EU의 탄소 배출권 그리고 그 각 국가의 탄소 배출권 가격의 차액만큼 추가적으로 조세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탄소 배출권 제도를 만들고 있는 동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톤당 9,400원 수준인 한국 탄소 배출권 시장의 가격 자체는 EU ETS의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EU의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철강, 화학, 시멘트와 같은 탄소 집약적 사업 같은 경우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화 설비, 탄소 포집 저장 기술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슈화가 되는 것과 함께 탄소 배출 집약 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유업계를 중심으로 한 ESG 공시 관련한 부분입니다. EU CSRD와 함께 ISSB, IFRS죠. ISSB의 ESG 공시 의무가 늘어나면서 특히나 정유기업들이 영향을 크게 받는 동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ISSB, EU CSRD에 의해서 스콥 3, 그러니까 판매된 제품에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정유사들, 노르웨이 에퀴노르라든지 이탈리아 에니 같은 회사들은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스콥 3 감축량을 발표를 하고 이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라는 전략을 핵심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다수 기업들이 스콥 3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요. 거기에다가 제한적인 데이터만을 공시하는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글로벌 동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해외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배제를 한다든지 투자를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들이 점차적으로 ESG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가격제 확산과 ESG 공시 규제 강화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계은행이 6월 10일에 그 2024년도가 탄소 가격제의 결정적 전환점을 확인했다는 보고서 발표가 됐는데요. 탄소 가격제 확산은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한 핵심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화학, 시멘트들은 그런 탄소 산업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고, 재생에너지, 전기와 설비, 탄소 포집 저장 기술 보유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은 국격이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김준섭 의원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인터넷 포털 게임 6월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선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6월 인터넷 게임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주요 이커머스의 GMV는 15.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월비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MOM으로 그 GMV가 약 2%가량 감소를 했는데요. 플러스 스토어가 오픈을 하면서 쿠폰을 발급하면서 4월달 GMV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식품과 생활가전을 겨냥한 기획전이 흥행하면서 전월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C커머스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년 동기 대비 3.8%의 증가하는 데 그치고 테무 역시 전월비 1.3%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NS의 MAU는 유튜브와 카카오톡 모두 전월 대비 1% 중반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5월 중 기념일이 다수 포진됐고 대통령 선거 유세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SNS를 통한 의견 개진이 활발해지면서 MAU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X가 10.8%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성장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MZ세대를 중심으로 텍스트형 플랫폼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웹툰 콘텐츠의 경우 네이버 웹툰 합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고 카카오 스토리의 경우 1.1%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두 플랫폼 모두 5월 연휴 및 원작 IP 미디어가 성공하면서 한국 서비스 매출이 전월 대비 개선됐지만 일본에서 차이를 보였는데요. 일본의 경우 골든위크 연휴 효과에도 카카오 계열이 네이버 계열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무료 작품 공개를 많이 하면서 페이잉 유저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은 숲과 치즈직 모두 전월 대비 3.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청 시간이 증가했고 월말에 진행된 스트리머들의 대규모 합동 콘텐츠가 흥행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5월 주요 신작으로는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리버스 그리고 시프트 업 니케의 중국 출시가 있었습니다.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출시 5일 만에 양대 마켓 매출 1위를 기록하면서 초반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서비스를 시작한 니케의 경우 6월 12일 대형 업데이트인 오버존을 통해 중국 앱스토어 매출 차트에서 최고 7위를 기록했습니다. PC 콘솔 게임의 경우 넷마블의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가 동시 접속자 1만 명을 기록하는 등 초반 연착륙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 흥행이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서머게임 페스트 2025에 참여하면서 북미 시장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인터넷 포털 게임, 이커머스, SNS 콘텐츠, 모바일 게임, PC 콘솔 게임 5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란 이스라엘 분쟁 장기화될 경우에 섹터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정유화학 알아보겠습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화학 담당하고 있는 전우재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분쟁이 이제 원래 시작을 했던 거는 4월 12일 날부터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 취소하지 않으면 이제 60일 후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한 바가 있고, 이에 6월 11일 날 이미 미국 대사관이나 외교관 측에서는 출시 준비를 했었고, 13일 날 공습이 시작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일 이후에 현재 유가는 지금 15% 정도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왜 이렇게 영향이 많나라고 좀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 중에서 이란이 거의 5%가량 생산을 하고 있고,
이란을 통과하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무역을 하는 부분이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이 20%가량 한꺼번에 막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원유뿐만이 아니라 가스에서도 7%, 마찬가지로 해협을 통과하는 게 20% 정도 되고요. 범용석유학 같은 경우에는 3.6%, 이제 칼륨 같은 경우에는 5.4%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 원유가 가장 컸었고,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스가 상승하게 되면 경쟁 제품인 등유의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도 상승할 수 있는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유가가 최근에 오른 부분만 반영하더라도 2분기와 3분기에 이제 정유 산업에서는 1.2조 가량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도 소폭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화칼륨이라는 제품은 이제 유니드가 원재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글로벌 1위이고 25%가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쇼티지가 난다면 전반적으로 판가와 마진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LPG를 미국에서 거의 95%가량 구매를 해오고 있는데 중동의 가스가 LPG 가스가 전부 다 막히게 된다면 인도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LPG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요리 자체를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에서 구입하고 있는 미국산 LPG 중에 잉여분을 인도 같은 데다가 비싸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LPG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40%가 중동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좀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 SK가스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정유사들 그리고 유니드 이렇게 6개 업체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란 이스라엘 분쟁이 장기화됐기에 그 정유학 섹터 영향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의 볼 때 공급 MS가 가스는 7%, 원유는 4.8%, PE는 3.6%, 염화칼륨 6.8%가 됩니다. 따라서 생산 차질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망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조동재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예, 다음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 방위산업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익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방산주들의 주가도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은 협력과 경쟁 관계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서방권의 주요 무기 수출국 가운데 하나로 한국과는 이 두 가지 관계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한화 같은 경우에는 레드백 장갑차 호주에 수출하면서 이스라엘의 포탑과 능동방어 체계 등을 적용을 했고요. 장거리 레이더나 무인기 등도 한국군이 다수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쟁 관계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다비드 슬링 방공 미사일이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메르카바 전차, 시그마 155 자주포 등은 한국의 천궁2, 현궁, K2 전차, K9 자주포 등과 국제 시장에서 경쟁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은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40개국 이상이 채택한 베스트셀러이고요. 핀란드는 천궁2의 경쟁 모델인 다비드 슬링 지대공 미사일을, 또 아제르바이잔에는 아이언돔 등을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방산업체들한테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 따른 민간인 피해 등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제적 측면에 국한해서 본다고 하면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스라엘은 자국 방어를 위해서 비축 무기 또는 신규 생산 무기를 해외 판매를 하는 것에 상당 기간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방공 미사일은 이란과의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량을 자국에 비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메르카바 전차의 경우에는 2023년에 모로코에 대한 수출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해 10월에 발생한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자국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 추진이 중단된 바가 있고요. 현재 모로코의 전차 도입 사업의 가장 유력한 후보군은 한국의 K2 전차가 된 상황입니다.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등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공미사일, 주력전차, 자주포, 무인기 및 부품 등의 한국산 무기들의 수출 기회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장기전, 전면전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면전이나 장기전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이런 부분들은 물류비 증가 등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서 경영상의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방산부분 협력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개발 지연이나 부품 조달 애로에 따른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당장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무기 도입국들이 인건비, 식비, 탄환, 포탄 등 소모성 지출이 증가하면서 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신규 무기 체계 도입에 중장기 전력 개선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고요. 이 경우에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이란 전쟁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한국 방산업체들한테 기회의 용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전면전이라든지 장기화될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물류비 증가 등으로 경영상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오늘 마지막 기업 에코아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현동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주관 수행에 따른 의무 발간 자료입니다. 에코아이는 이제 국제기구와 사설 인증기관들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발급받아서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1분기 실적은 영업손실 23억 원을 기록하면서 다소 부진했는데요. 이제 하반기부터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본격적인 회사가 변화하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2026년부터 한국 배출권 거래제 KETS의 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 공급 물량 환입제도 도입을 통해서 가격 안정화가 좀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탄소 배출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이 조성되면서 거래 활성화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 대비해서 훨씬 낮은 가격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 에코아이는 현재와 같은 가격대에서는 배출권 판매를 좀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유럽 할당 배출권을 판매하는 EEX 거래 플랫폼 사업 매출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ESG 브리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EU에서 CBAM이라고 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시작을 하고요. 이 제도 시행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은 유럽향 수출 시 EUA라고 하는 유럽 할당 배출권을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EUA 거래 증가와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의 상승 압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에코아이는 대표 주관 업무 수행했다는 의무 발간 자료인데요. 탄소 배출권을 발급받아서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2026년부터 한국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유럽 할당 배출권을 판매하는 EEX 거래 플랫폼 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6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